자, 창작의 시간 세 번째, 한 그릇의 온도. 네, 제목이 한 그릇의 온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공부 학생들과 함께 소설을 나눌 거고요. 또 중간중간 질문해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또 그리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정치상 선생님에게 메시지가 온 건 회사 야근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은지야, 아버지 오늘 새벽에 떠나셨어. 한 줄인데도 화면이 흔들렸다. 책상 위 머그컵이 부딪히는 소리와 키보드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다. 받아 적어야 할 수정 요청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커서를 깜빡이던 문서의 흰 화면이 눈앞에 반짝거리는 천장 형광등처럼 낯설게 보였다. 나는 한숨을 삼키고 임시 단체방을 만들었다. 다들 오래된 이름들이었다. 그립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했다. 얘들아, 정 선생님 돌아가셨대. 잠깐의 정적 뒤에 동시에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폰을 울렸다. 어? 정 선생님? 누구지? 아, 그 교회 공방 정말? 정말이야? 재훈이 문자다. 내일 아침에 내려가자. 민수였다. 회사에 말하고 바로 갈게. 다영이었다. 나는 잠깐 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겨울에 스미는 냄새, 먼 데서 끓는 국물 같은 도시의 온기, 그리고 어쩌면 라면 스프의 가루, 기운 같은 이상하게 친근한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선생님, 그리고 라면. 혀끝에 소금기와 미지근한 달걀맛이 꿈처럼 올라왔다. 장례식장은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작은 병원 지하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하얀 등과 국화꽃의 냄새가 약한 소독약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다. 영정석 선생님은 늘 그러셨듯이 조금 수줍은 듯한 미소였다. 검은테 안경 너머로 반달 모양의 눈, 교회 공방 칠판 앞에서 우리가 떠들다 걸려도 먼저 웃음을 참으시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저랑은 좀 다르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자 정치장 선생님, 이젠 상주가 된 우리를 끌어안았다. 그는 말라 있었다. 밤새 운 사람처럼 눈처럼 붉었다. 이 정치장 선생님이 바로 수학 선생님입니다.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 하셨다. 나는 입술로만 죄송해요라고 말하고선 울컥 올라오는 것을 혀끝으로 꾹 눌렀다. 사실 그 말은 수없이 연습해온 사과였다. 곧 한번 찾아뵐게요를 미루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야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사과. 꽃잎이 내 발끝에 다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우리는 빈소 한 곁에 앉아 서로 손에 손을 겹쳤다. 민수의 손바닥엔 아직도 농구공 굳은 살이 있고, 다영의 손톱은 후배들 과제에 채점했는지 볼펜 잉크가 묻어 있었다. 재우는 말없이 호흡만 길게 뱉었다. 세 사람 피부, 온기와 내 손의 떨림이 섞이자 거짓말처럼 생각이 쉬워졌다. 그때서야 나는 명확하게 한 사건이 내 가슴 한복판 고개를 들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겪고도 아무도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그날. 그날의 냄새는 라면 냄새였다. 교회 2층 공부방 문 손잡이는 조금만 돌려도 덜컥 소리를 냈다. 우리는 장례 첫날을 묻은 뒤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 그곳으로 올랐다. 문을 여는 동안 내 심장은 낡은 합판 계단처럼 덜컥거렸다. 칠판 위에 기말 대비 함정 유형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책상은 새로 들였지만 우리가 쓰던 양철 책상 몇 개는 창고에서 끌어왔는지 방 구석에 섞여 있었다. 손바닥으로 만지니 얇고 차가운 철의 감촉, 어느 구석엔가 남아있는 우리가 긁어놓은 흠집들, 은 플러스 지, 재훈 세모, 다영 하트 수학 실어, 민수 59에서 91. 나는 그 낙서를 천천히 더듬으면서 마치 지도를 읽듯이 시간을 거슬러 걸어갔다. 처음에 공방 갔을 때 나는 공부를 싫어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같은 애가 공부해봤자라는 자격지심을 품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은 내 앞에 앉아서 연필을 반으로 쪼개 더 짧은 쪽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은지야, 긴 연필은 잘하는 애들이 쓰는 게 아니고 많이 지우는 애들이 쓰는 거야. 그 말은 염치 없는 위로가 아니라 기묘한 농담처럼 내 심장에 들어왔다. 나는 그날 자꾸만 지우고 다시 쓰는 손놀림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의 감각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에는 늘 밥 냄새가 있었다. 선생님은 매주 공부할 때마다 큰 냄비에 라면을 5개씩 끓였다. 계란 2알 마지막에 탁탁 깨트려 구름처럼 흰자와 노른자가 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환호했다. 이 환호한 건 맞죠, 여러분들이? 김이 서린 안경을 벗어 닦으시면서 선생님이 말하곤 하셨다. 국물은 남기지 마. 소중한 건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나눠 먹는 거야. 어느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다. 미끄러진 다영이 무릎이 까져 들어오자 선생님은 약국에 다녀와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라주셨다. 다영은 그날 울면서 창피해요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았다. 그건 창피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무릎의 피보다 먼저 떨리는 순간의 울음이라는 것을. 재현아, 괜찮지? 무릎. 그리고 바로 그 겨울 라면 냄새가 유난히 진했던 그날, 그날이 우리가 이제야 제대로 말하고 싶은 한 사건의 낮의 이름이다. 그날 우리는 모두 엉망이었다. 내가 수학 42점을 받아들고 전 진짜 머리가 안 좋아요 외치던 날이었고, 민수는 농구부를 계속할지 공부에 집중할지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서성이었고, 재우는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그만둬야 했고, 다영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반지하로 이사 가야 했다. 우리는 각자의 다른 이유로 공부방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파란 공책들이 젖어 있는 건 눈물 때문인지 라디에이터 미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정치장 선생님이 먼저 들어왔다. 그는 약봉투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뒤로 정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그날따라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렸다.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었고 몸이 골마 있던 때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선생님은 이미 먹지 말아야 할 목록을 손에 쥐고 다니고 있었다. 얘들아, 밥부터 먹자. 선생님, 저희 배고프지 않아요. 재훈이가 퉁명스레 말했다. 자존심은 늘 엉뚱한 곳에서 솟는다. 사람은 울 때도 밥을 먹어야 울 수 있어. 선생님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냄비가 끓어오를 때 소리는 낮고 둔탁하다가 어느 순간 거품을 솟으면서 급히 밝아진다. 라면 스프를 뜯어 넣은 사락거림. 누군가 배가 작게 우는 소리. 그리고 선생님의 가쁜 기침. 나는 그 기침이 보일러가 켜질 때 울리는 초기 진동 같다고 생각했다. 곧 따뜻해질 거라는 신호. 국물은 내가 책임진다. 선생님 웃으며 우리에게 그릇을 나눠주셨다. 계란을 휘젓고 파를 흩뿌리고 한 숟가락 먼저 국물을 드시려고 살짝 멈칫하시고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크게 한 입 드셨다. 선생님, 드시지 말랬잖아요. 정치상이 작은 목소리를 말했다. 작은 목소리네요. 선생님, 드시지 말라니까요. 정치상이 작은 목소리를 말했다. 나는 그때 그 한마디의 의미를 몰랐다. 그때 나는 라면이 식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애였다. 우리는 라면을 허겁지겁 먹었다. 소금과 지친 하루의 맛, 그리고 어쩐지 달큰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침묵이 우리의 젓가락과 함께 고개를 숙였고 그 침묵 속에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먼저 나였다. 은지야,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아픈 거야. 마음도 근육이 아프거든. 아픈 근육을 쉬게 해줘야 해. 오늘은 겨우 라면 한 그릇만큼 살자. 그리고 내일은 조금만 더. 나는 그 말을 기억한다. 쉬고 라면 한 그릇, 내일 조금 숫자로 위로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치유받는 날이었다. 민수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민수야, 네가 배드민턴 그만두고 농구부를 그만두면 농구는 끝나니? 아니지. 그만둔다고 내가 농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좋아하는 걸 지금 형태를 못한다 해도 좋아하는 능력은 너 안에 남아 있는 거야. 그 능력은 언젠가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온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눈이 빨개졌다.
재훈이에게는 짧고 단단했다. 재훈아, 집안 사정은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지금은 내가 사정이 아니라 선택을 배우는 때야. 내가 고르는 선택이 내가 돼. 그래서 내가 내 편이 돼야 해. 그 말에 재훈이 젓가락 끝이 잠깐 떨렸다. 재훈이는 먹기를 좋아했다. 다영에게는 아주 오래 이야기했다. 다영아, 사람이 집에서 멀어질수록 짐을 잘 꾸려야 해. 우리가 등산 갈 때 가벼운 배낭이 좋지만 가끔은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살려. 가족이란 건 무거워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꼭 와. 그런데 배낭에 남겨둔 물, 약, 사진이 결국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해. 너 혼자 든 배낭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나눠들게. 다영은 그때 울면서 웃었다. 코끝이 빨개진 채로 라면 국물을 한번 들이켰다. 우리는 각자의 닿는 이 말들을 자신의 그릇에 받아 먹듯 한 입 한 입 삼켰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입 가까이 선생님은 자신의 그릇을 내 쪽으로 밀었다. 국물은 내가 책임진다던 사람의 그릇엔 국물이 없었다. 대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때도 알지 못했다. 그 국물이 선생님이 얼마나 독이었는지. 그럼에도 선생님은 왜 우리와 똑같이 같은 속도로 같은 것의 온도를 나눠 드셨는지. 그날 이후 공부방의 공기는 달라졌다. 숫자와 글자와 우리의 표정 위로 보이지 않는 증기가 오래도록 떠 있었던 것 같다. 우린 조금씩 어쩌면 많이 나아졌다. 나는 다음 시험에서 운 좋게 1등을 했고, 민수는 농구부를 잠시 쉬면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재호는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을 정리했고, 다영은 새집 곰팡이 냄새 속에서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몰랐다. 라면 냄새 뒤편 주방 서랍에 선생님이 봉투들을 모아두고 계셨다는 것을. 등록금 일부, 교통비, 급할 때를 아이 이름으로 나눠 적어둔 봉투들. 정치상 선생님이 나중에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교회 식당 봉사비에서 받은 소정의 사례와 작은 강의를 조금씩 모아두셨다고. 아버지가 암 진단받고 난 뒤 계속 모으셨어. 정치상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작았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금기식품 종이에 라면이 크게 적혀 있었는데도 너희랑 같이 드시더라. 나중에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날의 기침, 선생님의 미간 젓가락에 놓을 때의 잠깐의 멈춤, 국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 선생님은 그릇의 온도를 우리와 같게 하려고 자신이 몸에게는 차가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그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살아야 할 이유를 한 모금씩 삼켰다. 선생님은 그날 같은 국물을 마시며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장례식 둘째 날 하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빈소 밖으로 나왔다. 국화 냄새가 목에 걸렸다. 다행히 먼저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것이 되었다.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고 민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가만히 허리를 숙여 의자에 발을 붙였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늦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요령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정치상 선생님이 우리에게 봉투를 건넸다. 회색 파일이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기록이야. 네 사람 이름이 번갈아 가며 자주 나와. 파일 안에는 날짜와 금액 간단한 메모가 적힌 영수증이 가지런했다. 은지, 교통비, 가로 열고 눈길 위험, 가로 닫고. 민수, 운동화 밑창 다름. 재훈, 참고서, 가로 열고 헌책방, 가로 닫고. 다영, 전기장판 고장. 나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각자의 사정을 속속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은 어쩐지 다 알고 계셨다. 우리의 겨울 양말 구멍, 공책 모서리 닮은 다름, 지갑 속의 버스카드 잔액 같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매년 오자. 민수가 말했다. 스승의 날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그리고 공부방을 그냥 두지 말자. 누군가 여기서 다시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만들자. 재훈이가 조용히 말을 보탰다. 이름은 국물은 내가 책임진다. 어때? 우린 동시에 웃었고 동시에 울었다. 정치상 선생님도 웃다가 울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 어떤 장학금 이름보다 정확했다. 우리 그 말 속에서 라면의 소금기를 넘어선 어떤 언약을 느꼈다. 누군가의 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곁에 앉아 있는 일, 그 온도만큼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 일, 그것이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자 사랑의 실천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도시로 돌아갔다. 출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이전과 같았고 키보드 위에 달리는 손가락도 같았지만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다. 사무실 구석에서 선배가 신입을 몰아붙이는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잠깐 눈을 감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오늘은 겨우 라면 한 그릇만큼만 살자. 그리고 내일은 조금만 더. 그 말은 업무 일정표를 덮은 얇은 블랙킹이 되어 내 어깨를 덮었다. 퇴근길에 편의점을 앞을 지나며 나는 뜨거운 국물을 훌훌 마시는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얼굴은 우리였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누군가였다. 약속은 약속처럼 진행됐다. 우리는 통장을 만들고 이름을 그 이상한 문장 그대로 박았다. 처음엔 적은 돈이었다. 하지만 처음에 작은 것들은 선생님에게서 이미 배운 일이었다. 재훈이 법률 절차를 맡았고 민수는 지역 중학교들과 연락에 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추천받았다. 다영이는 엑셀표를 만들고 나는 이야기를 모으는 일을 했다. 아이들은 사연을 듣고 기록했다. 버스카드 잔액이 걱정돼서 학원에 안 가는 날이 많아요. 엄마 병원에 야간 근무라 저녁을 혼자 먹어요. 학교 끝나고 도서관까지 걸어가면 발이 너무 시려워요.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아팠다. 우리는 선생님이 남긴 파일처럼 우리의 파일을 채워나갔다. 첫 겨울 교회 공부방을 다시 열었다. 방은 여전히 양철 책상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정치상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쳤고 우리는 번갈아가며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만 끓이기엔 선생님에게 미안해서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를 함께 준비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 중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 라면 먹고 싶어요. 여기 라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라면 냄새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웃으며 냄비를 꺼냈다. 물을 끓이는 소리, 스프 봉지 뜯는 소리, 계란 깨는 소리, 파 송송 써는 소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국물은 남기지 마라. 낙서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불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숟가락 국물을 맛봤다. 그 순간 내가 마시는 건 소금과 조미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결심과 온도라는 걸 알았다. 선생님이 우리와 나눴던 그 온도, 우리가 지키겠다 약속한 바로 그 온도. 아이들 대부분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그들에게 우리는 공부방 선생님들일 뿐이다. 그래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선생님은 누가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라면 끓여주시는 분. 라면이요? 근데 그분은 국물을 안 남겨. 국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아이들은 왜인지 조용해졌다.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이들은 온도의 언어를 알아듣는다. 뜨거운 것이 식기 전 나누는 마음, 식어버린 그릇에 두 손을 덮이는 몸짓.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밥처럼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스승의 날, 우리는 영정 앞에 오래 이야기했다. 꽃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피었고 우리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다. 더 어른이 된 얼굴, 더 조용해진 웃음. 하지만 라면 냄새만은 서툴게 똑같았다. 정치상 선생님이 조심스레 두 개의 종이를 꺼냈다. 하나는 오래전 병원에서 받은 주의 식품 목록,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들이 사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보낸 손편지였다. 얘들아,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할 거야. 익숙한 글씨였다.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이 눈을 멈추게 했다. 국물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작게 그러나 너희의 서로의 그릇을 들어주렴.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입술로 따라 읽었다. 종이 위 잉크가 내 목구멍에 지나서 심장으로 내려가는 느낌. 옆에서 다행이가 어깨를 떨었고 민수는 눈을 감았다. 재훈은 연습된 듯 손수건을 꺼냈다. 우리는 한참 울었다. 울음은 부끄럽지 않았다. 울음은 그릇의 온도를 확인하는 다른 방식이기도 하니까.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늦은 때가 많았고 여전히 덜 어릴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만큼 분명했다. 누군가의 그릇을 덮이는 손길을 내 몸이 기억한다는 것. 라면 그릇의 얇은 도자기를 통해 전해지던 열. 그 열을 같이 받아들이라는 땀방울로 잤던 선생님의 이마. 그리고
국물은 남기지 마라는 말의 자상함과 단호함. 우리는 그 온도를 우리의 일에서, 우리의 말투에서, 우리의 지갑과 시간표에서 흘려보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 지칠 때가 온다. 그럴 때면 나는 공방 부엌에 가서 깨끗한 냄비를 꺼낸다. 물을 붓고 불을 켠다. 귀로는 거품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눈만으로 증기가 오르는 방향을 본다. 첫 젓가락이 라면 면발을 들어 올릴 때 나는 꼭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오늘은 겨우 라면 한 그릇만큼 살게요. 내일은 조금만 더 살게요. 그리고 국물은 저도 책임질게요. 나는 안다. 그 한 그릇이 사람 하나를 또 하루 버티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국물이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조금씩 덜어 우리에게 나눠 주었던 온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온도를 이어받고 살고 있다. 어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게 들숨과 날숨 사이를 지나 이렇게 오래오래 체온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날 라면 냄비 위에 오르던 하얀 김의 길이 아직도 우리가 잊고 있음을. 우리와 우리가 앞으로 만날 아이들과 그리고 이미 떠나서 그렇게 전혀 떠나지 않는 사람과 그 길 위에서 나는 지금도 조용히 숟가락을 든다. 국물은 남기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그릇을 덮이기 위해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을 오늘도 살기 위해. 끝입니다. 이게 왜? 아, 이게 뭐야?